네, 대우 재단에 오니까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이 생각나갖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충재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기 때문에 대우재단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뭔가를 설명하게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게 인도의 그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할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발표 시간에 비해서 제가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우선 바로 좀 켜주시죠. 우선 발표 직전에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불편하네요. 맨 뒤편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맨 뒤쪽 뒷장이요? 예. 이게 제가 직접 하면 좋은데 클릭이 안 되네요. 연결을 붙여놨기 때문에 맨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중동발 그 자스민 혁명 때문에 여러 국제사회가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번 그 중동발 사태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저에 있는 것 중 하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심화되면서 경제난,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어떤 그 중동 지역의 시민들이 나름대로 과거에 없었던 어떤 조직적인 어떤 반발이랄까요, 이런 게 배경이 되면서 연일 해외 신문뿐만 아니라 국내 신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특히 인플레를 다루면서 인도도 비껴나지 않는 걸로 보도가 좀 자주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국내 신문조차도 최근에 특히 에그플레이션, 식료품 부분에 야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인도 같은 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급하게 인도의 그 에그플레이션 동향하고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경제 포커스란 이름으로 아마 그게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그래프가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는 다른 글로벌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제가 그래프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만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인도의 그 인플레 압력이 가장 심화되어 있고 가장 인플레 압력이 높은 부분이 채소 부분입니다. 채소, 곡물도 아니고요, 연료 부분도 아니고 채소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동 산유 국가들이, 특히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식료품, 그 중에서도 곡물을 거의 수입을 해야 되는 처지라면은 인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쌀이나 밀이 거의 자급이 100%가 되는 나라고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중동 문제하고는 조금 비껴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 채소 중에서도 양파가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이것이 인도 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생산 자체가 지난해 가뭄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작게 됐던 게 문제가 돼 있고 인도가 유통 구조가 아직 근대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점 매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런 사태에서 글로벌 식료품 가격이 앙등을 하니까 인도 내에서도 투기 세력들이, 매점 매석 세력들이 더 붙고해서 지금 인플레 압력이 쉽게 잡히지 않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리세션 하에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인도에 지금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도와 관심이 있어서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중국까지도 상당히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이건 특히 에그플레이션 이슈와 관련돼서 인도 내에서의 사회 문제와 특히 체제 전복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인도에서 인플레 압력이 심화되고 양파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주정부라든지 델리 시정부의 정권이 바뀐 적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못 잡게 되면은 인도 현 정부 집권당,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주 정부의 집권당들의 그 리더십이 약화되는 어떤 효과는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선거가 있으면은 뭐 정권이 바뀌는 어떤 그런 건 있더라도 지금 최근 중동에서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체제 전복이나 사회 불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장 사무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하나 그냥 언뜻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 한인도 간의 그 무역 적자 문제입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제가 또 친대화 저널에 그 포스리가 발간하는 자료가 있죠. 거기서 한국과 인도 세파 이후에 영향을 평가해달라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써드렸는데, 지난해 인도와 한국의 무역 적자가 57억 달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데 사상 유례 최고입니다. 아마 인도 측에서 보면은 속이 편치 않죠. 50억 달러를 넘어서서 57억 달러입니다. 아까 그 장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60만 대를 만든다면은 30만 대 정도 인도 로컬로 에서 판매하고 한 30만 대 정도가 약간 뭐 대략 잡아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민하게, 특히 이게 인도에서 오신 우리 저 1등 서기관님도 계시지만 너무 인도 측에서 이렇게 과민하게 받아 안 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 작년에 인도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 3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뭐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 쌍용 자동차가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 양국 간의 단기에 있어서, 특히 상품 부분에 있어서 무역 격조를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의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 그 타타 자동차, 이런 어떤 인도의 산업과 한국 산업 간의 상호 투자, 이것만큼 좋은 무역 격조를 개선하는, 특히 상품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쌍용 자동차가 마힌드라에 인수된 것은 상품 부분에서 양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또 줄이고 또 산업 간의 교역을 촉발시키는데 대단히 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워낙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실한 설명을 다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그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난해, 제가 나중에 맨 뒷장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인도 관련된 많은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키예프가 생긴 이래로 인도 관련 자료가, 보고서가 한 10건 이상이 한꺼번에 나오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직까지 시중에 배포까지는 다 안 됐습니다만 홈페이지 상에는 다입니다. PDF 파일로 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총괄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앱스트랙트 겸 요약하는 겸 또 전략을 주로 소개해 놓은 총괄 보고서가 있고, 인도의 동서남북부를 따로 떼어서 4권을, 전체 5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권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눴느냐 잠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권역을 나눠서 어프로치를 해보니까 어떤 특성이 발견되는가, 이걸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과 일본 기업을 또 이렇게 권역별로, 우리가 저희들이 분류한 권역별로 다시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지역 간 분포와 업종별 분포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진출 전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같은 업종이라도 회사의 사이즈라든지 CEO의 경영 철학이라든지 갖고 있는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일반화된 형태로 그냥 저렇게 전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선 기업들이 인도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좀 표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가령 어떤 업종에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예를 들어 동부 지역이라면 동부 지역 쪽, 그 동부 지역에서도 오리사라면 오리사 지역에 이렇게 바로 찾아가서 그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이 어떤 데가 있고 그게 입주 환경이 어떻고 이것이 다른 인근에 있는 동부권역하고 어떻게 차별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접근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전략 또한 그런 차원에서 가장 일반화된 어떤 어떻게 보면 공식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고 이 자료는 앞으로 책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PDF로 좀 다운을 받으셔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까지 오탈자가 조금 수정이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십시오.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우리 장사무 국장도 말씀해 주시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국이 우리가 통상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수출입 증가율이 대인도 수출입 증가율의 2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인도 수출입 증가율이 2배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2배나 빠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이나 인도의 중요성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쪽 그래프, 파이 그래프 말고를 보시면 우리가 아주 양국 간의 트레이드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수입 시장 내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거의 2.7 내지 8, 3%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 녹색선 중국입니다. 하여튼 제조업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인도 내에서도 중국이 거의 11%를 돌파하고 13%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 우리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양국 간에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차원에서도 인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파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계열 중소업체들이 첸나이나 델리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대인도 FDI의 그 누적 기준으로 보면 0.6%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대단히 적은 숫자고 일본에 비해서도 제가 여기서 전혀 안 보이는데 인도가 일본이 한 3.5%될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인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접근해서는 인도가 좋고 인도가 유망하다고 해서는 여러분들이 인도 어디에 점을 찍어서 진출해야 될지가 막막하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을 하자. 조금 더 작게 보고 권역별로 보고 더 주별로 보자. 어떤 이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좀 쪼개게 조금 더 세밀해서 보는 어떤 그런 작업을 시작했던 거고요. 이런 작업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이 제가 그냥 사례로 그냥 드러난 것들입니다. 인도가 아니죠. 인도 스스로도 자기들은 최소한 28개 주로 각각 쪼개져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타타 자동차가 웨스트 벵갈에서는 안 되고 구자라트로 가면은 되죠. 그것도 11개월 만에 양산체제로 들어가 버리죠. 사이트 잡는데 1년, 사이트 잡고 일부 건설이 시작되는데 1년이 걸린 웨스트 벵갈에서 하고 달리 구자라트로 넘어가면 11개월 만에 타타 네노가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구자라트로 가면은 아메다바드 같은 데 가보시면 웰컴 투 더 나노 시티라고 아예 써 있죠. 그래서 똑같은 프로젝트라도 어디에 로케이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권역별로 주별로 쪼개보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밑에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사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나가 있는 컨설팅 펌 전문기관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맥스틴 인도 자문이라는 걸를 통해서 실사를 좀 했습니다. 동부 지역, 동서남북으로 나눠 가지고 특히 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지하게 되면은 유망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산업 공단들을 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서베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까지의 입주 현황이라든지 피트당 임대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자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사는 주로 그쪽에서 맡게 되었고요. 또 일본하고 한국의 권역별 진출 전략이나 현황 쪽은 우리가 제 전임자이기도 한 그 이순철 교수한테 맡겨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하면서 또 너무 동떨어진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어떤 결론이 나올까봐 저희들이 인도에 가서 2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체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권역 안배가 되어 있고, GDP 비중으로도 보면 너무 격차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이 권역 구분은 인도도 워낙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성이 아주 강한 나라가 인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뭐 종교적 특성, 그다음 언어 또는 기후 생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가르면은 대략 구분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차원들도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따랐던 것이 인도 정부가 나름대로 인도 전체를 관리할 때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주를 이렇게 좀 이렇게 포함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인도에서도 권역 구분하는 주를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저런 주들이 포함되어 있고, 서부가 눈여겨보실 게 고아를 포함해서 딱 2개 주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라트하고 마하라시트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부가 저렇게 거의 대형 2개 주와 소형 1개 주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경제 비중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고요. 남부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서부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인도를 잘 아시는 분이 왜 저 북동부 쪽은 안 달았냐고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인도에서도 북동부 쪽은 가장 좀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특히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로컬 기업조차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우리 진입에 있는 기업도 없고, 당분간은 인도 동서남북부 쪽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연구 여력이 다 합해서 우선 동북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진출 환경 커버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기본 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그리고 정책 및 개방 환경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비교적 여러분들이 기업을 할 때 비교적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대체로 다 나름대로 포괄했습니다. 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어진 시간과 틀에 맞춘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비교적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주나 권역을 잡아서 이렇게 본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커버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들을 다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시간도 너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만 조금 보여드리면, 가령 이제 기본 환경 쪽에서 우리가 항상 접근할 때 우선 보는 것이 그쪽의 시장 규모라든지 산업 규모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규모,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맨 첫 번째 박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권역이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한가 보면은 차이는 납니다만 비중이 그래도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죠, 그죠? 특징적인 것이 이제 북부 지역이 비중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고, 나머지 주들이 비중이 조금씩 높아져 있죠. 그 말은 북부 지역 성장률보다 나머지 주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 옆에 권역별 성장률을 보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높은 것이 남부 지역,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이렇게 순수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동부 지역도 주로 들어가 보시면은 비하르라든지 오리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보시면은 구자라트와 마하라시트라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있고, 남부도 그 케랄라라든지 안드라프레데시라든지 타밀나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있고, 북부를 보시면은 하리아나 정도가 높게 나타나 있고, 나머지 특히 그 북부 산악 지역 쪽에 붙어 있는 주들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달리 좀 북부 지역이 많은 주가 포함되어 있는 대신에 성장 격차, 또 개발 격차, 경제력 격차, 경제 규모 격차가 상당히 많은 주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그 총괄 보고서뿐만 아니라 4개로 나눠져 있는 각 권역별 자료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수요 측면을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비 분석도 해봤는데, 이게 소비도 보면은 이제 이 권역별로, 주별로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소비력이 왕성한지, 소비 규모가 큰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그 정책 및 그 개방 환경 쪽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 부분을 중요한 파트인데, 그것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 부분도 각 주별로 권역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서부 지역 쪽으로 많이 진입이 되고 있고, 또 인도 4대 도시가 배치되어 있는 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조금 많이 진입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역별, 주별 특성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자료를 저희들 곧 출간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PDF, 저희들 자료는 거의 다 그 PDF는 아무 거의 옵션 없이 다 다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일 기업의 진출 특징을 뭐 간략하게 특징 부분만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인도 전체 FDI가 들어가고 있는 비중의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요, 오히려 과거 북부 지역 비중이 줄고 있고 서부 지역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의 그 권역별 도시별 진출 현황이 있다. 일본 기업이 기업 수로는 약 한 630여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모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업체들이 한 500여 개 조사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업체 조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데, 기업 숫자도 많지만 좀 불평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한 650개 정도 있다면 우리가 한 500개 정도 있는데요. 거점수로는 일본이 한 1025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는 보면은 대략 600개가 1050개를 갖고 있으니까 한 회사가, 한 기업이 인도 내에 대략 한 2개 정도의 거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노이다 공장을 갖고 있고 첸나이 공장을 갖고 있고, 또 LG전자가 노이다 공장 갖고 있고 뿌네 공장 갖고 있고, 이렇듯이 한 회사가 한 2개 정도, 특히 일본 기업들은 평균 2개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진출, 특히 제가 서부 지역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특히 서부 지역 부분에 진출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기업들은 서부 지역, 뭄바이를 포함한 마하라시트라뿐만 아니라 구자라트, 그리고 이 지역 일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저희들 기업들을 권역별 분포를 대략 이렇게 나와보면은, 저희들은 동부 같은 경우는 감을 잡으셨죠. 부바네스 바로 아마 포스코 관련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일본 기업은 보시면 콜카타, 할디아, 잠스푸르, 부바네스 바르라든지 마트나 실리가르도 비교적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동부 지역조차도 이미 진출해 있고요. 나머지 서부나 남부나 북부 지역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지역에서 일본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을 또 각 지역을 두고 업종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시듯이 동부는 그 포스코니까 이제 철강이 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일본 기업들은 보시면은 동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다양한 업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나 남부나 북부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은 역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보고서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이런 어떤 그 특성들을 반영해서 가장 일반화된 뭐 진출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권역별 특성, 그리고 권역별 특성과 연계된 어떤 그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 내에서도 고성장 지역이 있고 저성장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주별로 격차가 많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인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소비 문화 측면에서 북부나 서부가 상당히 진보적이라면은 남부나 동부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뭐 이런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뭐 대기업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수라면 실수를 한 회사들이 없지가 않아요. 자기들 소비시장은 주로 서부나 북부에 있는데 공장 로케이션은 남부로 갖고 있다라든지 어떤 이렇게 해서 막상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비효율이 발생된다는 걸 이제 느끼는 회사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인도에 진입을 해서 그게 그린필드건 M&A건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길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선택한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진출 목적하고 타겟을 잘 크게 맞는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수가 주로 타겟인데 굳이 생산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쪽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에 굳이 입주를 할 필요 없죠. 거꾸로 수출이 주 목적인데 내륙 쪽이나 이런 쪽 수출입이 불편한 쪽에 입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인도 시장에서 바라는 어떤 진출 목표나 타겟, 그에 맞는 어떤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권역별로, 이 업종별로 진출 확대를 하고, 또 인도 내에서는 인도가 아주 장기 시장이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프로젝트 베이스로 조기 안착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학습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인도에서도 이제 거점화 허브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인도 주변을 보면은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를 베이스로 해서 생산 기지화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권역별, 특히 인도가 넓은 나라니까 권역별 또 주별로 구체적인 어떤 그 진출을 위한 어떤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부 간, 그러니까 인도 정부 간, 우리 한국 정부 간, 그러니까 인도의 연방 정부 간의 협력은 세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또 비자 문제도 곧 저번에 1월달에 통상교섭부 장관이 가셔서 올해 안에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되고 있습니다만, 인도가 주만 28개가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뭐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들 간의 그 어떤 협력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경제적인 뿐만 아니고 교육이나 과학기술 쪽, 이런 쪽 그 협력도 좀 강화돼야 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권역별 특성과 그 주별 소득 수준, 소비 성향, 이것을 고려하는 뭐 가장 러프한 방법, 일반화된 방법으로 이 경제 성장 쪽과 그 소비 지출 쪽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 규모 쪽은 서부나 남부나 동부가 크고, 소비 쪽은 서부 북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소득 수준이나 소비 성향이 필요하고, 또
보다 진보적인 소비 문화에 민감한 부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중단기적으로는 1순위를 이제 서부 권역이라든지 2순위를 북부 권역을 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부 권역이라도 하리아나나 델리 인근에 있는 주들 또는 도시들, 뭐 찬디가르 이런 것들이 우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을 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과 잘 매치시켜서 우선 접근해보는 좀 이런 어떤 전략을 펼치시라는 것이 저희들의 그 제안입니다. 그다음 사업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히 보면은 단순히 내수도 보면은 판매법인만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럴 경우도 각각 어디에 거점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법인과 현지 에이전트 뭐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한다면은 높은 소득 수준, 소비 성향이 있는 서부 지역, 북부 지역 순으로 보는 게 좋고요. 생산 쪽에 조금 더 민감한 사업 부분이라 그러면은 남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좋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남부 지역도 조금 무슨 고려를 해볼 만하다는 것이고요. 뭐 수출이 위주다. 거기서 단순히 생산을 해서 인도 밖으로 판매하는 수출이 위주다 그러면은 남동부 항구 도시라든지 서부 항구 도시 뭐 이런 쪽을 우선 타겟으로 해서 진출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 특성별로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노동 집약적이냐, 기술 집약적이냐, 그다음에 자본 집약적이냐, 자원 집약적이냐입니다. 뭐 자원 집약적인 거에 대표적인 예가 포스코 같은 경우죠. 자원이 있는 곳에 가야겠죠. 가령 구자라트에 철강석까지 많이 매장되어 있으면 굳이 포스코가 오리사에 고집을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오리사에 고집을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포스코처럼 계속 저렇게 집요하게 하면은 다른 어디보다도 빨리 승인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은 승인이 난 것 같은데요. 어떤 자원이 어디에 편지되어 있는가, 자기 비즈니스가 자원 집약적이라 그러면 어떤 인도의 자원 분포를 보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기술 집약적이다. 이런 것도 보면 인도가 전체적으로 대체로 업종이 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별로 아주 강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또 주 안에서도 주로 많이 모여 있는 클러스터화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 진출 지역으로 선택하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 파이낸스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의 핵심 역량이다. 그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인도에 자본이 몰려있는 그 뭄바이 중심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점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요. 저쪽 남쪽을 보시면 바로 스리랑카가 붙어 있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인도 지도를 보고 이쪽인가요?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바로 동남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인도 이쪽 편으로 보면은 또 중동하고 유럽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남부 지역, 서부 지역은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특성뿐만 아니라 저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인근의 동남아라든지 스리랑카, 중동, 유럽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은 아시다시피 미얀마라든지 저쪽에 중국도 걸려 있고요. 물론 조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인도 북동부 지역 개발과 연계돼서 미얀마를 연결하고 이쪽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연결되는 그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나름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고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보면은 이 지역이 그런 어떤 시장의 거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북부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에 남아시아 내에서는 인도 다음으로 큰 시장이죠. 이제 상당히 좀 정권이 불안하고 좀 뭐 치안 상태가 안 좋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만 개선되면 파키스탄도 상당히 점자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부 지역은 파키스탄 그리고 또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쪽 중동 지역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이 이들 중동 지역과 FTA 같은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런 북부 지역을 진출하게 되면은 파키스탄은 물론이고 파키스탄 옆으로 붙어 있는 중동 대형 국가들 있죠. 이란, 이라크 이런 들도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장기적인 인도 내도 권역별로 거점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업 규모별로는 보면은 대기업은 여러 개 좀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주요 거점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역시 중소기업들은 점, 선, 면 전략 원 바이 원으로 안착화를 시키고 계속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고 이런 거 할 때 지금 인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개발되고 있는 SEZ 특별경제구역만큼 비교적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고 비즈니스하고 공장을 세우는 사이트로서는 비교적 SEZ들이 돌아가고 있는 SEZ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 어떤 업종의 SEZ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이게 프레젠테이션하기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그럼 이거 제가 프린트가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권역별로 여러분 본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만 드리면 뭐 동부는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 주요한 자원들이 많이 편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듯이 동부 지역이 더 이상 낙후 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아까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오히려 북부 지역 다른 일부 지역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리사가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좋아지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여전히 조금 기업하는데 불리한 것들이 없지가 않죠.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뭐 어느 나라나 자원개발 문제는 좀 이슈가 되어 있죠. 특히 자원 가격이 이렇게 막 국제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자원개발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도 많아지고요. 자원개발을 허가해주는 쪽도 조금 더 민감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에 그 자원이 많이 편제되어 있지만 자원개발할 때 조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서부권역은 대체로 특히 뭄바이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찼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뭄바이에서도 보면 저 위에 딴의 지역이라고 해서 북부 지역 쪽이 이제 새로 개발되고 그것도 거의 차버리면 이제 이쪽 마하라시트라 본토로 넘어가야 될 정도로 서부 지역은 조금 꽉 차 있다는 거고 구자라트 경우는 상당히 성장률도 좋고 뭐 여러 측면에서 행정적 효율성도 높은 지역입니다만 비즈니스에 중요한 드라이 스테이트입니다. 종교적 그 영향이 강해서 술을 제대로 이렇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남부 권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그 좋은 그 입지 또는 노동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요한 공단의 사이트가 거의 다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실사를 위해서 타밀나루 인근에 첸나이 인근에 공단을 한 3개 정도 가봤습니다. 물론 개발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공단들이 거의 풀로 다 차버려서 그러니까 첸나이 인근에 신규 공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거의 안 될 정도로 지금 빨리 외국인 투자들이 몰리고 있어서 공단 입지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남부가 대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케랄라 같은 경우는 아주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또 권리 의식이 강하고요. 또 케랄라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 중동 노동자들이나 해외 근로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 권리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인도에 캡탈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성장 격차가 상당히 높아요. 큰 주가 있고 작은 주가 있고 아주 저성장하고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고성장하고 있는 주가 있고요. 또 히말라야 쪽에 붙어 있어서 산업이 약간 한계가 있죠. 또 전력이 또 북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있고 또 파키스탄하고 인접해 있어서 파키스탄하고의 또 그 정치적 갈등이 야기가 되면은 가장 좀 이렇게 긴장도가 높아지는 게 좀 북부 지역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인도에 진출하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주 그 일반화된 형태, 일반화된 전략을 도출했을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 계획이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세분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 하실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